자, 7월달, 8월달 과정 시작합니다. 5, 6월달 과정하고 교재는 똑같고 요약정리집이고 5, 6월달 과정에 저하고 여러분 처음 뵀는데 그때 수업을 좀 진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7월달, 8월달 다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빛 봐서 제가 눈빛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다고 싶으면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혹시라도 이제 이건 언제나 다 모든 학원에서 그러는데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학원이든지 어느 과목이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첫날은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빠지게. 그래서 나중에 되면 8월 말경이 되면 한 3분의 1 정도는 학원에 안 나오고 집에서 공부한다 하는데 집에서 공부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우리 학원에서 중개사 시험 제도에서 가장 많이 아신 분은 누굴 것 같아요? 원장님이세요. 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 그것은 원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우리 학원에서 부동산의 결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접니다. 원장님이 아니고 저 부동산의 결혼. 그러니까 부동산의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으면 목요일 날 저에게 질문해서 해결하고 그래서 학원에 지금부터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거 나오면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명심하시고 되도록이면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꼭 이런다니까요. 학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할 때 1시간 학원 가서 수업 들으면 4시간 오후 수업까지 들으면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원은 안 나오고 지금까지 집에서 혼자 공부했다 해봐요. 이 정도 수준이 됐겠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학원 나와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7월달, 8월달은 이제 마무리니까 나 혼자 집에서 정리해야 되겠다. 학원 나와서 정리하면 되잖아. 학원 나와서 수업 들으면서 오늘 제가 감정평가 규칙 제5조가 뭡니까? 그러면 시장가치 기준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게 정리하는 거야. 그걸 뭐 별도로 또 집에 가서 정리하려고 한다고. 학원 수업 들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미하겠다. 그것만 캐치해서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 하려니까 집에서 정리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집에 있어봐요. 집에서 동영상을 들어봐요. 그러면 앉아서 들으면 그러면 누워서 듣고 싶어요. 누워서 듣다 보면 눈을 좀 감고 싶어요. 눈을 감다 보면 자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사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고 학원에 나오셔야 한다고. 혹시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듣고 오신다 그러면 제발 좀 나오라고. 그게 합격하는 거니까. 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오후방까지 해서 오늘 다 정리하는 거야. 오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배우고 나서 오후에 점검하고 그럼 오늘 오후에 점검을 하면 오늘 수업 듣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다음 오후에 여러분 한번 보잖아요. 그다음에 또 수업을 한번 또 듣잖아요. 오후에. 그러면 3번 듣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도 집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럼 4번 하는 거야. 4번. 그러면 되겠지 뭐. 9월 달에 되면 매주 부동산의 결혼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공부 시작을 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좀 쉽게 생각한다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감정평가부터 갈 겁니다. 자, 감정평가는 136쪽에 있네요. 136쪽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요 136쪽에서 단도문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36쪽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한 지문 한 2개 되는데, 요 감정평가 뭐 기초 이런 그렇다 했는데, 뭐 개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얘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겁니다. 하는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 가치가 뭐 교환가치 이렇게 사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요거. 좀 안 보인가요? 야, 그러구나. 제가 요 색깔로 하면 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자, 가치 구한 것이다. 근데 그 경제적 가치는 요 합회적인 거, 비합회적인 거거든요. 요걸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 그래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요게 이제 지문에 나왔던 건데, 감정평가는 가치 구한 것이다. 그 가치가 효용이라고 그래. 효용, 쓸모. 그것을 편익이라고 그래. 편익. 그럼 편익은 감정평가는 편익을, 효용을 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다.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때 그 편익은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인 거 전부 다 포함한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그럼 그 용돈을 주는 것은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고 도시락을 싸줍니다. 도시락은. 근데 그것은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데 아버지는 용돈을 주는 거야.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근데 어머님은 용돈을 주지 않고 뭐요? 도시락을 아주 맛나게 싸줘요. 맛있게. 그렇잖아요. 그것은 비금전적이죠. 그런 것처럼 편익은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 전부 다 포함한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눈빛은 좋아졌네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요 필요성 찢어버려. 기능 찢어버려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시험에 안 나왔습니까? 아니요,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25년 전에. 25년 전에 나오고 안 나오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오는데, 얘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출제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세 가지 말고 갈 건데요. 여기 공인평가라는 게 있고, 공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 답을 해야지. 여러분도 감정평가할 수도 있고, 저도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평가는, 우리가 공인 감정평가사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인평가라고 안 해요. 그럼 감정평가사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사는 국가로부터 자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다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다. 요거 하나 하면 되고, 공적평가는 뭐가 공적평가입니까? 내면 제가 여기서 뛰어내린다. 안 내, 이런 건. 그러니까 공적평가는 뭐가 공적평가냐면, 국가기관이 하는 평가를 공적평가라고 그래요. 자, 이 토지가 수용이 돼요. 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액을 산정하겠죠. 그럼 보상액을 산정할 때, 보상액, 이걸 이제 보상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토지가 수용되면 구청에서, 시청에서 나와서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평가해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공인평가라고 그래요. 근데 독일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없어요. 그럼 독일은 이 토지가 수용되면 구청에서, 시청에서 나와서 평가해서 보상액을 주는 거야. 이런 것을 공적평가라고 그래요. 자, 공적평가는 필요 없고 공인평가만.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으면 이거는 공인평가입니까? 공적평가입니까? 공인평가. 그렇게 시험에 두 번 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렇게 냈어요.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공인평가냐 공적평가냐 물어봤습니다. 무슨 평가? 공인평가. 자, 그럼 이제 공인평가 됐습니다. 공적평가는 필요 없고,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평가를 뭐라 한다? 필수적 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토지가 수용되면 반드시 보상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법원에서 경매 처분할 때 평가하거든, 반드시. 그래서 경매평가 필수적 평가입니다. 그럼 과세평가, 세금 부과할 때 반드시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필수적 평가라고 그래요. 임의적 평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법정평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법정이란 말을 어느 과목에서 가장 많이 들어요? 민법. 법정지상권 그러잖아요.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달라졌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 법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평가를 법정평가라고 그래요. 이 토지가 수용이 되면 보상액을 산정할 건데, 평가사 갑과 을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평가사 갑은 이 토지 보상액이 1억, 평가사 을은 1억 5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평가는 법에 딱 정해놔요. 이 토지가 수용되면 어떻게 평가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것을 법정평가라고 그래요. 경매평가, 과세평가, 공시지가평가 이런 것들을 법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법정평가하고 필수적평가가 똑같죠. 그러니까 법정평가하고 필수적평가가 거의 똑같다. 여기 공인평가 2번, 필수적평가 1번, 법정평가 2번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 20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40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40문제 보겠지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고전적인 문제를 내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고전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사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례 볼까요? 법원에서 경매평가한다. 그럼 이 토지가 경매가 시행된다. 또는 이 토지가 수용돼서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때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이 평가는 공인평가냐고 물어봐요. 공인평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평가사가 평가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토지는 이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경매, 토지 수용 반드시 해야 되죠.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 이 평가는 법정평가입니까? 물어봐요. 법정평가. 법의 정인 대로 하세요. 됐지요? 네. 자, 이 부분 됐고, 이제요.
예, 감정평가에 분류해서 이제 계속하면 여기 현황평가, 종구분평가는 필요 없고 이 기한부평가하고 소구평가는 소급했다. 그럼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로. 과거의 특정 시점,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하는 평가를 소구평가다 그래요. 그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기한부평가라고 하는데 요 소구평가가 2번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전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것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감정평가 공부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론에서는 6문제 나오는데 2문제는 이미 노출돼 있어요. 2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하고 가격 공시는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오늘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거 주로 배울 거라고. 작년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2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6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2개 내고 이론을 4개 내는데 그 4개 중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2문제는 노출되어 있는 거야. 최소 작년에는 3문제가 나왔던 거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감정평가의 규칙 내용을 주로 볼 건데 요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2조에 한번 나오고 9조에서 한번 나와요. 그럼 기준 시점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은 가격조사 완료일. 요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알아야 돼.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이에요.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 날을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 제2조를 보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요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자주 나온 게 이거야. 그럼 기준이 되는 날인데 그 날이 언제냐?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자, 주의할 거. 가격조사 완료일 나와야 돼. 가격조사 완료일이 나와야지 다른 조사 완료일 그러면 틀려요.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정확하게는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로 한다고 이렇게. 요건 나와야 돼. 그럼 요걸 바꿀 때 어떻게 바꿔주냐면 요 가격조사 자리를 현장조사 이렇게 줘요. 현장조사 완료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현장조사.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배우고 있는데 부동산학을 배우고 있는데 부동산학에서는 현장조사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지에서 현장조사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그거는 현장조사란 말 없고 요거 속일 때 가격조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그러면 다 맞춰내요. 근데 요 가격조사를 실지조사로 줘. 실지조사. 실지조사. 그러면 실지조사 완료일 이렇게 준다고. 그럼 뭘까 X일까? X요. 무조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야. 이렇게 한다고. 기준 시점이란 실지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가격조사. 가격조사. 완료한 날은 다른데 요 가격조사를 실지조사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틀린 말. 무조건 가격조사. 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문이고 단서가 있는 단서. 요 단서는 아직 쟁점을 삼아서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서는 이런 뜻이야.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집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안 정해져요. 안 정해진다고. 제가 평가사고 여러분 토지 건물 평가하라고 평가 의뢰를 했어요. 1월 3일 날. 그러면 제가 평가 의뢰를 받으면 그러면 가서 그 부동산 보고 나서 가격조사 한단 말이에요. 가격조사. 요 가격조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조사는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 거야. 이렇게 자료. 근데 가격조사를 시작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가격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기준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고. 평가사가 가격조사를 완료해야만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월 5일 날 가격조사 시작해서 1월 6일 날 가격조사 끝내면 그 1월 6일 날이 기준 시점이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내가 가격조사를 완료를 안 했다고. 그럼 기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원칙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데 이제 예외가 여기 다만 예외잖아요. 예외가 미리 정해졌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데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말이야. 그럴 때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토지 건물을 이제 평가할 건데 이 토지와 건물을 이제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토지 건물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평가사님 2022년 7월 6일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정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미리 정이 오면 무조건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이 말이에요, 지금.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요건 아직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고. 그럼 요거 쟁점으로 남으면 여기다 불자 넣어준다고.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기준 시점이 되려면 가격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의미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날짜에 2022년 7월 6일 날 이 날짜를 기준 시점을 했는데 평가사가 이 날에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라고 할까요? 이 날짜를 오늘이 2023년 7월하고도 6일 말이 빨라지는 것은 제가 좀 성질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오늘인데 자 2022년 7월 6일 날 이 날짜를 기준점 해주라. 과거로 돌아갔죠. 무슨 평가? 소구평가. 이걸 소구평가라고 한다고. 여러분 책 요 박스 바로 위에 보면 소구평가가 나올 겁니다. 소구평가 맞죠? 그러면 소구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 소구평가라고 한다. 그럼 반대로 미래의 일정 시점은 무슨 평가? 기한부평가. 자 됐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지금 공인평가, 필수적 평가, 법정평가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하죠. 기준 시점. 자 그러면 이제 기준 시점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두 가지 있어요. 기준 시점 봐봐요. 두 가지 있다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했어요. 이렇게. 시험은 가격조사 완료일. 실질조사 완료 그러면 틀리고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요 단서는 아직 쟁점을 삼지 않았다. 그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그럼 OX, X 가능한 경우에만. 자 이제 여기는 3번. 얘들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게 아니라 기준 시점과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러면 기준 시점은 왜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가 변동의 원칙이야. 그럼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으면 기준 시점이 필요한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는 거야.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그 변동의 원칙을 좀 이따 배울 건데 변동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 기준 시점입니다. 변동의 원칙 나오면 기준 시점 이렇게 나와야 돼. 변동의 원칙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이렇게.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이런 거 배우죠. 중개사법에서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임의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런 거 배우죠. 그죠? 그럼 감정평가서에 기준 시점은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다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평가사에게 평가 의뢰하면 평가사가 이렇게 두껍게 감정평가서를 보내준다고. 그 평가서 받고 수수료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 평가서를 혹시 보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쭉 나와요. 제조랑 거 어떻고 시점 수준 어떻고 그 말 쭉 다 나온다. 이거 배웠는데 결혼시간 배운다. 그대로 나와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기준 시점이 딱 정해지는 거야. 그럼 기준 시점이 없다. 봐요. 여러분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평가사가 평가 보고서를 보내줬어요. 감정평가 보고서를. 그래서 요 건물이 이제 10억이라고 이제 결론 마지막에 촉촉히 해서 마지막에는 감정평가는 10억 딱 결론을 내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 시점이 없는 거야. 그럼 어느 날짜에 10억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감정평가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감정평가서에는 이 평가서는 반드시 기준 시점이 기재돼야 돼. 그래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 요건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 기준 시점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 기준 시점 그러면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가격조사 완료일. 근데 미리 정해진다면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점을 할 수 있다. 요 내용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감정평가 이론으로 오면 변동의 원칙은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무조건 기준 시점이 생각나야 돼. 그다음에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넘기기 전에요. 혹시 여러분들 기준 시점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한번 해보세요. 요거 말고, 요거 배운 거 말고. 기준 시점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하나라도. 너 네가 생각난다? 기준점 그러면 하나라도 생각나는 말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제조달 원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조달 원가 기준 시점.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추정이잖아요. 그럼 제조달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기준 시점이라고.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원가야. 기준 시점에서 원가. 그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확인하러 갑시다. 그다음 자 그래요. 149페이지 갑시다. 149페이지 가면 제조달 원가 나왔나요? 제조달 원가 1번이 뭡니까?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그럼 제조달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기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 시점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 시점 그러면 떠오르는 말이 변동의 원칙, 필수적 기재사항, 그다음에 제조적 원가 이렇게. 또 기준 시점 하면 생각나는 말은요. 시점 수정이란 말이 생각나요. 시점 수정. 그럼 선생 그 시점 수정 어디 있는데 다 보여주라고 하면 어떻게 미천 다 늘어나네. 예? 자, 시점 수정 찾아갈 겁니다. 시점 수정은 원가법에서 나오던가요? 거래사립법에서 나오던가요? 주로 거래사립법에서 나와요. 154쪽 가볼게요. 154쪽에서 시점 수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154쪽 상단으로 올라가면 사례의 정상화 및 요인 비교에서 양가로 2번 시점 수정 나와요. 그럼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과 154쪽.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불일치해서 가격 수준이 변동이 나면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의 가액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이걸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나오면 그러면 제조적 원가, 시점 수정 이런 것들이 기준 시점하고 관련된 내용들란 말이에요. 의미하셨나요? 네, 자 됐네. 아까 이 부분 했던 거 해당 부분 가면 또 제가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 없는 겁니다. 이건 책에 없는 거라고. 막 쓸라가지 말고 좀 이따 포토타임을 줄 테니까 찍으라고. 이렇게. 자, 기준 시점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 정리해 왔어요. 요건 마시면 기준 시점은 요건 알잖아요.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인 날짜. 두 번째, 가격조사 완료일. 다만 미리 정해지면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요건 배웠죠, 이거. 자, 3번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4번 제조적 원가. 제조적 원가는 무슨 시점의 원가? 기준 시점.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실제 우리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시점 수정이란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냈다고. 그럼 OX, X 기준 시점으로. 이게 기준 시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자, 그다음에 감정평가서의 필수적 기준사항.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전부 다 기준 시점과 관련된 내용이야. 기준 시점과 관련된.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됐네요. 쓰실 분은 쓰고 찍으려면 찍고 혹시 쓰실 분은 어디다 쓰냐면 여기가 다 정해줬네. 137페이지 가면 그 박스 나오죠. 기준 시점. 그 옆에다 요 두 개만 쓰면 돼. 요 두 개만.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요거 있고 다 있잖아. 요 두 개만. 제조적 원가하고 시점 수정만 써란 말이야. 다 쓰지 말고. 다음 주는 한 명씩 수업 끝나고 갈 때 저기서 물어봐야 할 거야, 내가. 요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준 시점과 관련된 내용 6가지 말하십시오. 그래서 모르면 들어가세요. 강의실로. 알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여기에 기준 시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요 두 개만 쓰시라고, 요 두 개만. 제조적 원가하고 시점 수정하고. 자, 다 썼죠, 이제? 네, 이제 화면 넘깁니다. 시장 가치 원칙이라 나옵니다. 137조 기준점 박스 밑에. 자, 요거는 작년에 요것만 내요. 작년에는 요것만 냈다고요. 이 화면만. 그럼 감정평가 규칙 5, 6, 7조가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5, 6, 7조가 감정평가할 때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감정평가는 가치 구한다, 가격 구한다. 가치 구해요. 근데 가치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시장 가치, 보상 가치, 뭐 공익 가치,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 여러 개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가치 구할 때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냐?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요 5조를 보면 그러면 시장 가치 기준 원칙 나와요. 이렇게 나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원칙이야. 그럼 원칙이 나오면 예외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세 가지 경우. 여기서 법의사가 나오는 거야.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세 가지 경우는 시장가치, 유해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결정할 수 있다. 요거는 그대로 나와요. 시험은 이렇게 낸다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에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외울 때는 법의사 이렇게 나온다고. 이 법의사 이 세 가지 경우는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려면 그러면
그럼 보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상 가치를. 보상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에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의뢰인이 와서 이거 보상 가치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와서 이 토지를 평가해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럼 원칙은 무슨 가치야? 시장 가치야. 근데 여러분이 뭐라 하냐면 사장님, 평가사님, 요 지역이 수용된답니다. 혹시 그 소문 아세요? 나 금시초문인데요. 수용돼서 이렇게 도로가 생긴다는데 수용이 되면 이게 내가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가? 그거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뢰인이 시장 가치 아니라 보상 가치 해주라 하잖아요. 그럼 보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내가 보상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좋아요. 그럼 봅시다. 보상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 그러면 시장 가치, 유예 가치, 즉 보상 가치 성격, 특성,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검토했는데 그게 보상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된다. 여기는 수용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평가를 못해요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됐다. 그러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한다고 했으면 처리해야 된다. 그럼 정리하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 여기는 다 기억하면 안 되고 원칙, 시장가치, 예외적으로 법이사는 시장가치, 유예가치. 그때는 뭐한다? 검토한다. 검토했는데 적정하지 않다.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내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요거.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래요. 그래서 3번 지문에 뭐라고 나냐면 검토하지 않는다. 검토하지 않는다. OX, X, 그게 답이야. 작년에 요거 한 문제 낸 거예요. 자, 마무리 더 이상 못했냐? 나 죽을 것 같아. 자, 원칙 시장가치.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시장가치, 유예가치. 그때는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검토해서 못하겠다. 나 못해. 한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원칙으로 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황기준평가. 현황기준평가는 있는 그대로 하겠다. 있는 그대로. 그럼 시험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럼 현황기준평가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 사용 제한을 받는 대로 받지 않는 대로. 받는 대로. 받는 대로. 그게 있는 그대로니까. 받는 대로 평가한다. 이걸 현황기준평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현황기준평가예요.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전. 그런데 이 토지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럼 이 토지의 이용 상황은 전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잖아. 대지. 그러면 이걸 현황 평가한단 말은 전으로 평가한다는 겁니까? 대지로 평가한다. 대지로. 그다음에 여기가 그린벨트에 속했어요. 공법사인 제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린벨트에 속한 대로 속하지 않는 대로. 속한 대로. 이걸 현황기준평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외우는 게 아니야. 자, 현황기준평가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사인 제한을 받는 대로 받지 않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다. 그게 현황기준평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토지 주인이라면 그린벨트만 해제된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산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사한테 평가사님 이거 그린벨트 해제된다는데 그러면 이거 해제되면 얼마인가 평가해 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조건을 붙이는 거야. 조건을.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원칙이 이건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 거야. 법의사는.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실제와 다르게 실제는 지금 그린벨트인데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원칙은 현황 그대로인데 예외적으로 법의사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럼 조건을 붙여서 평가가 하려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적법한지 실현 가능한지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검토했는데 못할 것 같다. 적법하지 않다. 안 한다. 끝이잖아요. 그럼 검토한다. 검토했는데 조건이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럼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됐습니까? 내가 북한산 중턱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북한산 중턱에. 그래서 평가사한테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면 얼마인가 평가해 주세요. 그 평가사가 얼마나 황당해. 그럼 그 조건이 실현 가능, 불가능. 그럼 못해요. 해야 한다는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자, 세 번째 원칙 갑니다. 세 번째 원칙, 여기에 가장 잘 내요. 요거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라. 요게 원칙이야. 이런 거라고.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부동산 몇 개? 두 개.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두적 있죠? 그럼 감정평가는 따로따로. 개별평가.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그런데 원칙이 이제 개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뗄 수 없다. 일체로 그래야 된다.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고. 자, 그럼 원칙 볼게요. 원칙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감정평가 규칙에는 개별평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 부르고 여기에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항이야. 이게 가장 잘 나온다고.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따로따로인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뗄 수 없대.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 너희들 싸잡아서 평가한다. 그걸 일괄평가를 한다고. 그럼 원칙, 개별평가,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원칙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예외가 3개 나와. 3개. 예외가 3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있다, 있다, 있다 그러면 된다고. 자,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예외, 일괄해서 평가한다. 이제 감정평가 규칙은 일괄평가란 말은 없어요. 일괄평가란 말 없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있다라고 2번, 없다라고 1번. 그럼 어떻게 되냐면 2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다 하더라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틀린 말 있다. 자, 두 번째 구분평가라고 하는데 구분평가란 말은 감정평가 규칙이 없는 거고 우리가 구분평가를 이름 붙이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얘도 3번 네요. 하나의 물건이라면 가치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틀린 말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있다. 자, 세 번째는요. 넘어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요거 부분평가라는 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부분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있다고.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기도 있다 한 번, 없다 한 번. 이렇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갈 건데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자, 마무리할게요. 감정평가 규칙 제7조 마무리합니다. 원칙은 무슨 가치인데, 원칙은 뭔데? 개별평가인데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대상 물건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이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감정평가 규칙이 아니고 요 구분해서 평가 아니고 구분평가. 어떤 것들이 구분해서 평가하는가? 요거 이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경우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살림입니다. 살림. 그럼 시험에서 살림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올까 있을까? 오야 오. 그럼 왜 살림은 구분해서 평가할 건가? 살림은 여기에 산이야 산. 요거 산에 있는 땅을 산지라고 그래. 산지 또는 임지라고 그래. 산지 내지는 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산에 가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저 어렸을 때 여기에 산에 나무 심고 막 그랬습니다. 식목일 때 동원돼 가지고 나무 심고 그랬어요. 예전에 식목일 때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갔는데 산으로 가서 나무 심었어. 초등학생들 안 가고 중고등학생들은 나무 심었다 가서 식목일 때. 그래서 그런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농담하니까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기 쉽게 나무를 심자. 그 노래 부르면서 나무 심으러 갔다고. 그래서 저 산이 저렇게 된 거야. 여러분 지금 저하고 똑같은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심었다고. 그럼 요게 낙지 호롱이 아니고 이걸 임목이라고 그래. 임목. 제가 왜 낙지 호롱이라고 하냐면 몇 년 전에 어떤 학원에서 요거 못 같아요. 그러니까 저 뒤 아저씨가 낙지 호롱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 낙지 호롱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낙지 호롱이 않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 두 개를 묶어서 살림이라 한단 말이에요. 살림. 그럼 살림은 산지와 임목이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라. 자, 요 살림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러면 선박은 배는 뭐가 비싸냐면 엔진이 비싸요. 엔진. 그 엔진하고 선체가 가치를 달리한다고. 선체는 고철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자, 주상복합 건물은 당연히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공장 또는 공장 재단 그래요. 그럼 공장 재단이 뭐래요?
공장에 가면 재산이 여러 개 있다는 소리야. 재단은 재산의 단체. 그럼 공장 가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가치를 달리하잖아요. 구분해서 평가. 자, 여기 봅시다. 요 1필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됐다. 요 말하고 요 밑에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자, 요걸 두 개를 같이 설명해 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나갑니다. 도로가 나가고 토지가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어요. 여기 100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니까 1필지네요. 1필지. 근데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면 이 앞부분을 도로에 접한 토지 이 앞부분을 전면이라고 해요. 전면. 뒷부분을 후면이라고 그래요. 후면. 그럼 앞부분이 주택이 있을까요? 상가가 있을까? 상가가 있겠지. 뒷부분은 주택이 있겠지. 그럼 도로에 접한 토지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 지금 요거잖아요. 도로에 접한 넓은 토지의 전면과 후면의 가치가 다른 경우 이때 구분해서 평가한다? 한다. 여기에 우리 시험에 냈었어요. 물론 살림도 냈습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가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O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100번지 토지인데 상가 부분은 평당 1,000만 원, 주택 부분은 평당 700만 원. 그러면 가격 수준이 달라졌죠. 몇 개 획지가 됐습니까? 2개 획지. 1필지가 2획지 됐잖아요. 이때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야. 1필지가 2개 이상 획지가 됐다.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지. 이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어.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 5, 6, 7조 다 끝났어요. 이제. 매우 중요한 거. 올해는 사실은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집니다. 왜? 작년에 냈다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거 아니니까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출제 비중은 약간 떨어지긴 해요. 요거는 일부분만, 이 부분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부분만 도시계획 시설이 저촉돼.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거든. 그러니까 내 토지 일부, 요 100번지 토지 일부, 이 부분만 도로에 편입된대. 이 부분만. 그럼 이 부분만 감정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 생긴 거야. 이 부분만 보상액을 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수용됐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생긴다면 이 부분만 보상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부분평가다 한다고. 시험은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평가할 수 없다라고 나온 게 우리 시험이었습니다. OX, X 됐네요. 자, 이제 책은 어디까지 마무리가 됐냐면 그러면 138쪽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138쪽에 거기 그림까지. 그럼 그 밑에 2번 부동산 가격이론.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 나왔는데 요 가격이론 여기서는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자, 가치, 가격. 우리는 가격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돼. 가격. 가치보다는 가격을 잘하니까. 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실제 지불된 금액. 가격은 변동이 변동. 가격은 변동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물건 사러 가면 요거 사러 가면 10,000원이야. 10,000원. 근데 내일 가면 12,000원이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는 가격은 하나, 10,000원밖에 없다. 하나. 가격은 결정되는 순간이 과거입니다. 내가 10,000원을 지불했다. 그게 과거야. 그러니까 가격은 과거가. 가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그럼 이 가치와 가격은 좀 혼용에 쓰는데 학문적으로 보면 정반대예요. 과거하고 현재가 반대잖아요. 하나하고 여러 개가 반대잖아요. 구체적 추상적이 반대잖아요. 정반대라고. 그럼 가격만 구별하면 돼. 가격만 기억하면 되고 가치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반대니까. 그럼 시험을 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가격은 추상적, 주관적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틀린 말이잖아요. 가격이 구체적, 객관적이니까. 그럼 가치는 쓸모야, 쓸모. 가치는 한자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쓸모라고, 쓸모. 그 쓸모가 효용이야, 효용. 저 쓸모없는 인간 그러잖아요. 이제 가치 없는 인간 그러잖아요. 그럼 가치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장래 기대는 편익이 현재 가치라고 한다고. 이 편익은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인 거 다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자,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입니다. 자, 가치가 왜 주관적일까? 저는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살면 편리함을 느끼는데 근데 답답함이 저는 더 커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크게 쓸모를 못 느껴요. 근데 아파트에서 크게 쓸모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아파트에서 느끼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가치라는 게 쓸모, 효용,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인 말이고. 가치는 현재 값이잖아. 장래된 편익 현재 가치. 근데 요거 속일 때 요거를
현재값. 이렇게 속이면 다 맞춰버려요. 가치는 과거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그러면 다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가격을 과거값으로 두고 요걸 속여요. 요거를 미래값이다 이렇게 한다고. 미래값. 요거 미래값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치는 미래값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가치는 현재값. 현재값. 가치는 하나만 있을까? 여러 개 있을까? 여러 개 있어요. 가치가 여러 개 있다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건데, 가치를 구하는데, 근데 원칙은 시장 가치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유예 가치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여러 개 있다. 여러분들, 가치 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은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를 화폐액으로, 돈으로 표시한 거야. 이 분필이 나에게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분필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분필이 나에게 쓸모를 준단 말이에요. 그 쓸모가 가치가 있어. 이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분필이 1,000원이다, 2,000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가격은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거야. 돈으로. 그래서 이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지. 이 말은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습니다. 그 말이야. 가치 있는 것만. 그러면 가격, 분필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는데 그 가격의 기초, 가격의 본질은 뭘까? 가치 있는 것만 가격 지불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격의 기초는, 가격의 본질은 뭐다? 가치다. 그 말은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 그럼 가치 없으면 가격도 없다. 그러면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면, 쓸모가 높아지면 가격도 뭐 할까? 높아가겠지. 이렇게. 자, 왜요?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높아져요. 근데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물건의 가격은 떨어져요. 이렇게. 요 위에가 중요성이 있고 요 밑에는 저 중요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하고 장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조건 경제이론에서 단기, 경제이론에서 단기는 달라져요. 장기적으로 일치하고, 그래서 단기 괴리, 장기 일치 그래요. 이 논리는 다 필요 없어요. 논리 다 필요 없고, 경제이론에서는 단기적으로 모든 게 달라진다. 단기, 괴리, 장기 일치 그러면 돼요. 요거에 올해 나올 확률이 약간 높습니다. 예. 자, 가치와 가격 비교 끝냈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나오는데 역시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까 요 표 봤잖아요. 표. 가치와 가격 비교 요거는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요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60 내지 70%가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이 아니라고.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인데 가치 형성 요인 20년 전에는 별표 5개 쳤어요. 5개. 가치 형성이 요즘은 5개짜리 아닙니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 경제적 가치, 여기에 포인트. 여기 보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건 안 중요해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면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그거 찾으면 돼요. 요게 지금 이 말이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감정평가 규칙. 감정평가 규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확인하러 갑시다. 145쪽. 145쪽 하면 감정평가 관한 규칙 나오고 거기 4번에 가치 형성 요인이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근데 경제적 가치 밑에 뭐라고 했어요? 시장 가치 나왔죠?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요즘은 이것만 내. 이것만. 근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러면 요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걸 분리해 볼게요. 그럼 9번은 일반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는데 요 일반 요인을 우리가 이제 일찍이 그런단 말이에요. 요 일반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나눠요. 요게 15년 전에 20년 전에 요게 별표 5개 플러스 1 별표 6개 있어요. 6개. 근데 요즘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요즘은 요걸 내는 게 아니라 요거 내는 요것만 이렇게. 그럼 요것도 이제 가볍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치 형성 요인이 뭐가 가치 형성 요인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봐봐요. 우리나라 인구가 변화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 안 미쳐요? 미치지. 우리나라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그럼 세금 제도가 바뀌면 세금 제도를 세제라고 그래. 세제. 요 세제를 한자로 쓰면 빨리 써야지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어젯밤에 외워왔으니까 요 세제. 그러면 세금 제도가 이렇게 나서 그럼 부동산 세금 제도가 바뀌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요. 그럼 제가 써볼게요. 자, 인구, 세제, 세금 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용, 물가, 이자율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들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냐? 이걸 가치 형성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치 형성률은 몇 가지일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고. 무수히 많은데 그걸 굳이 나누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치 형성률이 뭐냐? 가치 형성률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세 개로 나누면 사회현상, 경제현상, 행정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회현상을 사회적 요인, 경제현상을 경제적 요인, 행정적 현상을 행정적 요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요거 구별하는 게 그렇게 잘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인구는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고 이자율, 고용, 실업, 물가 잡아요. 이자율, 고용, 실업, 물가 여기에 행정적입니까? 사회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잖아요. 고용, 물가 이런 것들. 이렇게. 그다음에 행정적 요인은 세금 제도가 바뀌었다.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 바뀐다.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 그런 것을 행정적이라고 한다고. 세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뭘 했냐면 다음 중 사회적 요인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경제적 요인이 아닌 것은 15년 전에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다 외웠다고. 근데 요즘은 이거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다고. 근데 이제 최근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지문 하나 알죠? 지문 하나. 자, 그것만 이제 보고 갈 건데,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여기 가치 형성률에는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변동하겠습니까? 변동이에요, 변동. 뭐 변동하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봐요. 여기에 변동하면 인구, 물가, 고용, 실업, 여기에 가치 형성률입니다. 이게 변동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바뀌겠죠. 그럼 가격도 바뀌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동하겠죠.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요?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 시점이 있어야 돼. 기준 시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가치 형성률이라는 게 있고 가치 발생률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형성률 좀 더 볼 거예요. 자,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셔터 할게요. 그럼 가치 발생률이 뭐냐? 요거는 22회 때, 24회 때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 발생률은 가장 최근에 낸 게 24회 때입니다. 10년 동안 안 나온 거야. 그럼 가치 발생률은 이런 뜻이야. 이 물건이, 이 부동산이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걸 가치 발생률이라고 그래. 그럼 이 건물이 지금 귀신 나고 여기 이 건물이 신축된 지 1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막 으스스해 들어가면 그럼 아무도 안 살아.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럼 가격이 지불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가격이 지불되려면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쓸모가 있어야 돼. 그것을 효용이라고 해. 효용. 그래서 효용이 있어야 한다. 효용. 그걸 유용성이라고 한다고. 그럼 일단 효용이 있어야 한다. 그럼 아무리 효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천에 널려 있으면 너무 많으면 가격이 지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기를 흡입하면 살아요. 공기 없으면 여러분이나 지나 10분 안에 내사 상태 다 죽어. 근데 공기를 흡입하면서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 왜 안 낼까? 스스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희소해야만이 가격이 지불된다. 희소해야만이. 상대 지수성.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결국은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수요가 더 많다는 소리예요. 공급 부족하다는 소리야. 상대 지수성 이거라고. 물건의 량이, 재화의 량이 인간의 욕망보다 더 적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 지수성이란 재화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요.
그럼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가 많은 겁니까? 공급이 많은 겁니까? 수요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공급이 더 많다 이렇게 줘버린다고.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이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은 상태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올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쓸모가 있고 아무리 희소하다 하더라도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다면 가격이 지불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유효수요가 있어야 돼. 그럼 유효수요는 뜻이 살 의사와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지. 능력. 그럼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요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원래 가치 발생 요인이야. 근데 미국의 부동산 학자 중에서 링이라는 분이 부동산은 이전성도 있어야만이 가격이 지불된다 이렇게 한다고. 이전성. 그래서 요 이전성을 추가한다고. 이전성. 그럼 이전성이 뭐냐 또 이전성이. 이전성은 이제 여기서 지문 하나 나온다면 아마 이전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이전성이. 그럼 이전성은 이 건물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돈 주고 살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돈도 있고. 그래서 이걸 사러 와요. 그래서 제가 100억이라고 그래. 100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100억을 준다고 그래.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거 팔 수는 있는데 당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100억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러니까 요 이전성이란 말은 부동산이 가격이 지불되려면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 그 말이야. 요걸 이전성이라고 한다고. 그럼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부동산의 권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것을 권리 이전성이라고 한다고. 권리 이전성. 요걸 양도 가능성 그래. 양도 가능성. 양도 가능성이다 이렇게. 그럼 양도 가능성이란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양도 가능성이란 권리관계 이전성으로서 법적 개념이다. 물리적 이전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부동산에서는 없어요. 물리적 이전성은 우리 하곡동에 있는 토지가 내일 방화동으로 가버리는 거, 하곡동에 있는 토지가 마포로 가버리는 거, 이게 물리적 이전성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 없다고. 그럼 시험은 간단해요.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물리적 이전성뿐만 아니라 권리관계 이전성까지를 말한다. OX, X. 물리적 이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리관계 이전성을 의미한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이따 좀 더 펼쳐볼 거야. 그러면 22회 때 시험을 할게. 22회 때. 요거 22회 때 내고 24회 때 냈거든요. 그럼 22회 때는 뭐라고 냈냐면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 틀린 거. 틀린 거 그러면서 가치가 발생하려면 효용, 상대수요, 유효수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고.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다 있어야 됩니까? 다 있어야지. 그게 22회 때 답이야. 그럼 24회 때로 갑시다. 24회 때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런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요 3번에다가 가치 발생 요인에서 유효수란 구매 의사만 있으면 되지 지불 능력은 필요 없다. OX, X 그게 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자, 그럼 이제 하살표를 한번 볼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구라고. 요 인구는 가치 발생 요인입니까? 가치 형성 요인입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야.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지금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했죠. 그럼 요거 변화하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쳐요.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유효수요를 증가시켜요. 인구가 증가했다. 그럼 살 사람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유효수요 증가시키죠. 이 말은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여기 하살표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으로 가격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 공급으로. 요건 안 중요해요. 이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 그럼 가치 형성 요인 아까 얼추 봤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요거는 여러분 책에는 없는 건데 부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 요인이 있고 일반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 나온다. 여기서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을 구별하는 거야. 인구부터 쭉 나오잖아요. 사회적. 경제는 타 경제 용어야. 근데 여기 교통체계. 요 교통체계가 경제적 요인이야. 그러면 천안까지 지금 지하철 가죠. 만약에 천안까지 지하철 안 간다고 하면 천안의 부동산 가격은 30%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부담의 상태.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느냐. 돈하고 관련된 게 전부 다 경제적이야. 그다음에 행정적은 토지용 계획, 규제의 상태, 정책,
세제가 세금 제도란 말이에요. 세제. 요게 예전에 15년 전, 30년 전에, 20년 전에 별표 5개였는데 한 10여 년 전에, 최근에 이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냈다고. 그러느냐면 세제의 상태는 행정적 요인이고 세부담의 상태는 경제적 요인이다. OX, O,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 제도는 행정적이고 세부담은 돈이니까 경제적이고. 됐나요? 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다 외우지 말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 책에 쓰려면 세제, 행정적, 세부담, 경제적, 교통체계 뭐다? 경제적. 예?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가치 발생 요인 다 됐어요. 자, 가치 발생 요인 효용이 있고, 근데 효용은 쓸모인데 이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효용을 이름이 달라요. 주거용 부동산이면 효용의 편리성, 쾌적성, 요거는 비금전적이고,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에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적성은 수요가 많다, 공급이 많다. 수요가 많은 거라고. 공급이 많은 상태다 그럼 틀린 말이고, 유효소유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인데 권리관계 이전성을 말하지 물리적 이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건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 건데 필요하신 분은 요거 이 부분 제가 놔둘 테니까 필요하시면 요걸 한번 쓰시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대로 하십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책은 몇 페이지까지? 139페이지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쉬었다가 140페이지 이해합니다.